이러한 방어 면역계의 지원이라 노벨상 수상자 면역학자 도허티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는 1962년 오스트레일리아 수의대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양 그리고 인간 같은 척추동물이 감염을 통제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내게 그를 인터뷰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70대 후반의 나이였음에도 내게 말할 틈도 두지 않고 혼자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열정적이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10대 시절에 올더스 헉슬리와 장콜 샤르트르 아니면 해밍웨이를 읽고 영감을 받았지만은 혼란스러웠다고 말한다. 도헤티의 의사는 본인이 표현하기에 크게 되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었다.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었다. 도헤티는 면역계의 지문을 이렇게 면담을 다니면서 책을 쓰시면서 참 유명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저작이 이루어지는 그 볼 때 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2005년에 출간된 도허티의 초보자를 위한 노벨상 탄원법에서 그는 유머를 섞어가며 청소년기의 미숙함을 되돌아보고 있다. 나는 철학자보다도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서의학을 전공하여 연구원의 삶을 추구하기로 했다. 그때 나이 겨우 17살이었다. 좀 더 성숙했다면 아마 다른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르겠다. 도허티 의사는 자신이 연구에 뛰어들었을 때 이미 면역계에 많은 발견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남은 의문이 많다는 사실에 나와 대화하며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의 존재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연한 사실로 인정받았는데도 그 시대 일각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것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을 집어먹었죠. 그가 내게 말했다. 그들은 B와 T 각각 헛소리라는 불쉿이라는 단어의 맨 첫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라고 말하긴 했어요. 불쉿. 선구적인 면역학자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발견을 이어나가자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할 수 없던 사람들의 저항이 나타났다. 모든 발전의 저항에 따르는 법이다. 한편 진보와 비약적인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더 정확한 치료와 보살핌, 상담을 가능하게 만든 조절 장치를 발견했다. 제이슨과 밥, 메르데스, 린다의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다음이 어질장에서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바로 그 분자와 기관에 대해 과학자들과 함께 더 깊게 들어가 볼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등 사실상 건강의 모든 측면에서 면역계가 담당하고 있는 지대한 역할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허티 의사는 197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의 양의 뇌수막위험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와서 생지에게 그 연구를 적용하고 나서 방문학자로 왔던 스위스의 의사이자 과학적인 롤프 칭커나겔과 함께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칭커나겔은 생쥐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공격 명령을 받은 T세포가 집중된 것을 찾는 기술의 전문가가 되었다. 두 학자는 척수 내벽에 감염되는 즉 수막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생쥐를 감염시켰다. 그런 다음에 분노한 T세포가 감염된 세포 주위에 모여드는 것을 관찰했다. 실제 이 실험은 대부분 시험관에서 진행되었다. 생쥐가 감염되면 감염된 세포는 척추관에서 분리된 T세포와 섞였다. 도허티 의사는 내게 말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 뇌에서 추출한 T세포는 누구도 보지 못한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사나이들이었던 우리는 신이 났습니다.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두 사람은 이러한 집단 사례의 본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T세포는 단지 떠돌아다니는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생지의 세포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파괴되고 있는 세포가 일부는 외부에서 온 것이지만 일부는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였다. 아주 흥미롭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T세포는 독립적인 바이러스 개체를 식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질병을 진단하고 있는 뜻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야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이라는 1996년 노벨상위원회가 과학 부분을 시상하면서 썼던 표현이 나오게 된다. 비록 다양한 바이러스에 적대적으로 반응하기는 하지만 T림프는 다른 혈통과 생지에서 온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죽이지는 못했다. 즉 면역계는 자기 세포와 자신이 아는 세포에 감염된 세포를 식별할 수 있다. 면역계는 감지된 자기 세포만 죽인다. 한 개체의 우아한 방어는 단순히 감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식지를 공격하는 감염에 관심이 있었다. 강조 표시를 한 이유는 이게 꽤 중요한 과학적인 통찰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촬영한다면 두 과학자는 우리의 킬러 T세포들이 몸속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체 조직과 장기를 구성하는 다른 세포들이 정상이고 건강한지 아니면 감염이나 암을 일으키는 다른 변이 등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는지 식별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러한 T세포는 전부 사라져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연구는 T세포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T세포는 공격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소형체를 가지고 다닌다. T세포는 먼저 내가 공격을 당한 것이 분명한지 판단한다. 그 개념은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한다. 이 역시 찬바람이 부는 날의 차가운 레모네이드처럼 썰렁하기 짝이 없는 면역학 용어이다. MHC는 결과적으로 몸속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T세포가 우연히 주변에 있던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암살은 정확하고 지역적이며 매우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MHC는 우리의 면역 감시 시스템의 중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수 있는 열쇠이지요. 더티 의사가 말했다. MHC는 인간의 모든 유전자 중에서 가장 다양한 즉 다형성 단일 유전자이다. 모든 인간은 대략적으로 동일한 MHC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조금씩 다르다. MHC는 면역기의 지문이다. MHC는 개인을 타인과 차별할 수 있는 주요 도구이다. 이 특별한 개념은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가장 멋진 과학 이론으로 이끌어 주었다. 그 이론은 짝짓기 선호도와 근친상간 MHC와 관련이 있다. 연구 결과 MHC는 어떤 냄새를 전달한다. 그 냄새는 사람들이 짝을 선택하는 방법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누군가의 MHC가 다른 사람의 MHC와 비슷하다면 MHC는 상대를 멀리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MHC의 냄새가 많이 들어가면 서로를 끌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는 특정 수준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동인이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짝짓기 조합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는 더 다양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지 병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자신과 비슷하게 지나치게 비슷하지 않은 짝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면역계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MHC 때문에 근친상간이 너무나 혐오적인 것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더 광범위하게 볼 때 MHC의 역할은 면역계가 너무나도 원시적이고 기본적이어서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생존 기능인 번식 욕구와 함께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막스 플랑크 생물면역학 및 후생유전학 연구소의 소아과 의사이자 연구원인 토마스 보엠 의사가 한 가지 그럴듯한 이론을 내게 설명해 주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우리는 동질화에 의해 스스로를 죽이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이성적인 시스템이 MHC입니다. 2006년 한 논문에서 보엠은 이렇게 썼다. 유전자의 개입을 선거 평가하기 위해 이 메커니즘은 초기에는 성적 선택에 이용이 되었고 면역계에 포함된 것은 나중이었다. 이러한 원시적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자체 반응의 가능성에 대한 응급처치만 하고 나중에 MHC로 대체되었는지 아니면 곧바로 MHC로 진화하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추측이다. 또한 면역계가 종의 본질의 일부인 것처럼 인간 존재의 필수적일 가능성도 말한다. 나는 앞서 T세포와 B세포를 비롯한 면역계의 핵심적인 측면이 약 5억 년 동안에 자기 역할을 해왔으며 우아한 방어의 토대는 유황류와 공유할 만큼 우리 진화의 역사에서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적었다. 유황류의 면역계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형성도 있어서 T세포를 만들지요. 쿠퍼 의사가 설명했다. 그는 면역의 진화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진화로 인하여 생명체가 육지로 걸어 올라가서 두 발로 걷고 의사소통을 하고 현대적인 도구로 개발하게 되었지만 면역계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른 면역계를 찾으려면 유황류와 무황류가 갈라지는 생물학적인 분기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이것은 우리에게 면역계가 달라도 특정 방어 기능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중복성이다. 양쪽 시스템에는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단백질을 비롯한 다수의 분자와 세포가 있다. 불필요한 중복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때문에 쿠퍼에서는 T세포와 B세포가 모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다. 일련의 전문화되는 세포만 있으면 충분할까? 어느 한 시스템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화할 수는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다고 쿠퍼에서는 지적한다. 둘 다 필요하지 않으면 둘 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학자들은 현미경 너머까지 점점 가깝게 깊게 도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는 거의 무의미했던 질문에 대해서 탐색해 볼 기회가 찾아왔다. 질문 하나를 해보자. 열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내가 그랬듯이 열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하지만 그 질문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심오했다. 면역계를 사실상 새로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열은 사실상 타워 초정을 불허하는 거대한 통신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침공당할 때 방어 신호를 어떻게 그리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내어 필요한 경우에 전원이 대기할 수 있게 하는지 설명해준다. 열은 또한 염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 생각에도 아주 자명한 개념이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염증이란 무엇일까? 열이란 무엇일까? 야생 토끼에 사로잡힌 어느 고집센 과학자는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진실을 발견했다. 염증. 1960년대 말 예일대학병원에 고열 증세가 있는 한 여성이 나타났다. 체온이 몇 차례 40도 넘게 올라갔다. 가구리에 절신한 20대 중반 여성이 한기에 몸을 떠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 여성은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가면역 질환의 루푸스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루푸스가 이 정도 수준의 열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 밖에 외부에서 감염되거나 병명군 바이러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는 그러한 고열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환자는 대부분의 의사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켰지만 한 의대생의 관심은 특별했다. 강박이나 다름이 없었다. 찰스 디나렐로는 의대 3학년으로 소아과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전부터 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관심이 있었다. 그때 그는 병상에 누운 이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그 환자로 인해서 디나렐로 의사의 호기심은 열에 집중이 되었다.
열은 오랫동안 연구자를 괴롭혀온 주제였다. 열이 어디에서 오는지, 왜 열이 나는지, 이것은 결코 단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중심부에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온도 조절기가 열을 생산한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열이 나면 몸 면역기의 내부 온도는 금세 올라가 버린다. 잠시 일어난 반응의 힘과 기이함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생명의 척추가 열리는 내내 온도가 강렬하게 상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디나렐로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이 조사는 1970년대 중반에 결실을 맺었다. 체온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은 명백했고 그러한 사실은 당연하게 들렸다. 인간의 체온은 대부분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 있다. 성인은 대략 36도에서 37도 사이에 있고 아이들은 약간 높은 36.7도에서 40도 사이이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디나렐로가 나중에 쓴 글에 따르면 체온이 하루 내내 변하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일부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체온은 매일 오후 6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나렐로는 이러한 체온은 낮은 등급의 열병이며 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몸에 열이 나면 피로와 함께 오한이 찾아온다. 이런 증상은 몸속의 온몸에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아주 강력한 신경학적인 반응이다. 열은 기원전 450년의 초창기 과학자와 연결해주는 초기의 의학적인 관찰 중에 하나이다. 기원 후 25년 잘 알려지지 않은 의학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아우렐리우스 코넬리우스 켈시우스는 열은 통증, 발적, 부종 등의 증상과 더불어 염증을 나타내는 주요 징후 가운데 하나라고 기록했다. 그런데 시대를 한참 앞서갔던 켈시우스는 고열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의 원인에 관한 몇 가지 기별하는 이론을 내놓았다. 1930년대 중반에 나온 번역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다양한 유형의 날씨 중에서 북풍은 기침을 유발하고 목구멍을 자극하고 변비를 일으키고 소변의 배설을 억제하는 것에 폐와 가슴의 통증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에는 상쾌한 느낌을 주어 잘 움직이고 활발하게 해준다. 남풍은 청력을 약화시키고 감각을 둔화시키며 두통과 설사를 유발한다. 몸이 전반적으로 둔해지고 습기가 많아지며 기운이 없어진다. 다른 바람은 북풍이나 남풍 중 비슷한 바람에 해당하는 질병을 유발한다. 게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간과 비장이 부풀고 정신이 둔해진다. 결과적으로 기절을 하거나 피를 흘리며 다른 손이 차가워지거나 그리스인들이 스파스모스라고 불리는 근육의 긴장이나 테타노스라고 불리는 경직이 있다고 나거나 폐양이 검게 변하거나 오한이 나타난다. 염증은 그 중요성 발할 때 한 단락을 온전히 차지할 자격이 있다. 독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독일 건강관리 품질 및 효율성 연구소가 광범위한 개념을 요약한 바에 따르면 염증은 아주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극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이다. 건강, 제이슨과 린다 메르데스 밥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이 맥락에서 볼 때 염증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다. 그런 사건은 바이러스를 흡입한다거나 가시에 찔린다거나 유해한 박테리아를 섭취하거나 곰이나 고양이에게 핥혔거나 청력에 손상이 갈 만큼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일어날 수가 있다. 상처나 자극을 받는 순간 방어 체계가 대응을 한다. 겉으로 볼 때는 염증의 전조가 되는 징후는 통증과 발적, 부종, 기능 상실, 고열 등이다. 이들 징후는 모두 상처난 것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피해 부위를 복구하기 위해서 몸속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열과 열의 발견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염증과 관련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가시를 밟았다고 가정해보자. 거의 즉시 내 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준비 단계로서 그 구역에 있던 혈관이 열리거나 확장한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방어군이 행동에 참여하고 적반 현상과 열이 발생한다. 피와 세포와 산소가 늘어난다. 이어서 혈관에 잘 스며드는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난다.
이제 다른 방어물이 응고물질과 함께 조직 내부로 이동한다. 이들은 다른 유형의 단백질이며 이들의 수가 불어나면 부종이 생길 것이다. 이런 모든 활동은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염증은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면역계는 가시를 밟았던 발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 피부를 강화할 시간을 벌 수가 있다. 염증 반응은 공격 등간 그에게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강도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피해가 발생한 때보다도 조직의 피해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다. 그동안의 면역계는 물리적으로 충분한 공간을 조사하고 청소하고 다시 구축하여 더 이상의 위험이 남아있지 않으며 건강한 새 조직 세포를 환경에 맞게 다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일상의 염증에 대한 반응의 또 다른 사례는 감기에서 볼 수가 있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우리의 코는 전쟁터가 된다. 코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된다. 그 부위의 혈구들이 면역세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면은 면역세포가 쏟아져 들어오고 부종이 나타난다. 그러면 혈관에 스며들기 쉬워서 더 많은 유체가 흘러 들어온다. 누수가 발생한다. 코가 답답해지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염증 반응을 분자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그 모습은 부정 공격이나 다중 추돌 교통사고, 허리케인 같은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광경과 비슷하다. 이런 사고는 병철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두 집에 보내는 가벼운 사고와는 다르다. 날카로운 물건에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 외부에서 보면 가벼운 상처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우아한 방어군이 명령을 내리고 상처 입은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그 상처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는 다수의 세포를 싸움에 휘말리게 한다. 그들을 만나보자. 나는 이미 독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포 하나를 소개한 바 있다. 바로 대식세포이다. 식세포는 100년 전에 러시아 과학자 벨리 메치니코프가 관찰한 세포이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메치니코프는 불거스레의 요청에 나무 가시에 찔러 넣은 다음에 현미경을 봤을 때 두드러다니던 세포들이 날카로운 부분에 찔려서 상처난 곳에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식세포가 찔린 부위에 있는 다른 세포를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먹어치우는 것을 전문용어로 식균 현상이라고 한다. 먹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인 파괴인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므로 대식세포는 크게 먹는 세포인 것이다. 이들은 묻지도 않고 먹기부터 하는 세포이다. 대식세포는 상처를 입거나 감염 가능 지역에 있는 세포들을 먹어치운 다음에 먹어치운 입자에 전격적인 화학 공격을 퍼붓는다. 이러한 대식세포는 단핵권은 강건위한 면역세포의 부분 집합이다. 일부 단핵권은 대식세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전혀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단핵구도 있다. 지금까지 나는 주로 T세포와 B세포에 대해서 설명했다. 만약에 면역계에 더 많은 세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면역학자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염증을 연구할수록 우리의 방어군이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수많은 세포와 소형체로 나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추측은 결국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인간 면역계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 있었던 단편적인 발견들은 인체의 방어에 필수적인 다양한 세포의 유형과 기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나는 대식세포가 단위구라고 불리는 일종의 세포라고 언급했다. 그러던 중에 1970년대 중반에 렐프 스타인먼이 단위구의 형제를 발견하여 과학계의 기존과 다른 틀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노벨상 선정 발표문을 인용해서 렐프 스타인먼의 연구에 관한 내용을 시작해보자. 과학에서 일개인이 새로운 과학 분야를 여는 발견을 하고 40년 동안 그 분야의 최전선에서 연구하며 자신의 노력이 새로운 의학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서민의 수지상 세포의 발견은 면역학을 바꾸어 놓았다. 1973년 의사이자 연구원인
랄더스타이머는 점점 복잡해지는 면역계의 세세한 것까지 밝혀내려고 노력하다가 전자심리경을 이용하여 독특하게 생긴 세포를 발견했다. 그 세포에는 나뭇가지를 닮은 긴 촉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나무라는 뜻인 덴드론에서 유래한 수지상세포라는 이름이 붙었다. 덴드론, 수지상세포, 덴드론. 스타인만을 비롯한 공동 연구자들은 이들 세포가 면역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고 추측했고 그것을 증명했다. 일련의 실험을 거쳐서 외부의 세포나 유기체가 나타났을 때 이들 세포가 T세포와 B세포의 강력한 반응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스타인만은 수지상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뭇가지처럼 생긴 세포가 면역계 세포의 항원을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수지상세포 덕분에 T세포는 자신의 수용체가 그 항원과 잘 맞는지 알 수가 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인체의 외부의 유기체가 침입하면 수지상세포는 그 유기체의 일부를 가져다가 정당한 공격인지 판단하고자 병사와 장군에게 보여준다. 수지상세포는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는 인체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빽빽하게 모여있는 외부에서 온 손님을 스치고 지나가며 T세포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외부에서 온 항원이 인지되면 강력한 혼합 백혈구 반응이 나타난다. 이는 T세포, B세포, 기타 면역세포의 주요한 염증이다. 처음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발견을 무시했다. 대식세포가 최전선에 있는 일종의 면역세포이며 대체로 막강한 T세포와 B세포와는 구별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다르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T세포와 B세포가 다른 세포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단서가 조금씩 쌓여갔다. 실제로 T세포와 B세포는 림프로 알려져 있으며 백혈구 세포의 40%만 차지할 뿐이다. 백혈구 세포의 40%만이 그렇다. 단위권은 대략 5%에 차지한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포는 호중구이다. 이들은 스파이이자 암살자이다. 호중구. 호중구는 메치니코프가 발견하여 그를 유명하게 만든 세포이다. 호중구는 수지상세포. 호중구 세포는 백혈구 세포의 절반 이상 50에서 60%를 차지한다. 호중구가 인체에서 하는 일은 냉전시대의 스파이와 비슷하다. 무시무시한 첩보원이지만 대개 말없이 문제를 관찰하고 듣기만 하다가 이따금 폭력에 휘말린다. 호중구의 여정은 골수에서 시작이 된다. 골수는 방어군이 탄생하는 것으로 호중구는 골수에서 혈류로 들어가 순환한다. 호중구는 조직이나 장기에 잠시 들어가 병원균이 있는지 살핀 다음에 다시 혈류로 돌아가 감시를 계속한다. 호중구는 병원균의 냄새나 병원균이 배출하는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가 있다. 호중구는 병원균의 냄새를 맡으면 혈관에서 빠져나와서 감염이 자리 잡은 곳으로 들어간다. 호중구는 자석처럼 감염균에 달라붙어 먹기 시작하여 침입자를 모두 먹어 치운다. 그러고 나서 병원균을 파괴하는 효소라는 화학물질을 배출한다. 그것은 침을 사용한 벌이 그러하듯이 호중구 자체를 희생하는 폭력적인 일이다. 호중구는 녹아 없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청소를 담당하는 세포가 치울 수 있게 한다. 생명의 축제에서 최초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호중구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호중구겠죠. 대식세포가 그 뒤를 잇고요. 앤서니 포시 의사가 말했다. 앞에서 등장한 바 있는 포시 의사는 미국 국립보건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과학자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이야기는
나중에 HIV와 싸워서 승부를 거르지 못했던 밥 호프의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른 방어근으로서는 몸에서 차지하는 농도가 백혈구의 5% 이하로 훨씬 낮은 호상고와 2% 이하인 호염기구가 있다. 이들은 모두 통틀어서 과립구라고 한다. 이름을 보면은 이들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다. 이들 세포에서 생기는 작은 효소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병원기를 소화하고 파괴한다. 1970년대에 있었던 한 실험에서는 또 다른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가 발견되었다. 발견 그 자체로 흥미로웠다. 이 발견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면역 기반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과학적인 서사는 T세포, B세포의 타고남을 말했다. 이러한 서사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5년 유럽 면역학 저널에 발표된 생저 자연살해세포라는 한 논문이었다. 자연살해세포. 이 논문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실험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생쥐의 면역계가 큰 문제를 겪는 이 어떤 멸균된 환경에서 생쥐를 길렀고, 그 결과 이 생쥐의 면역계는 특정한 위협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순수한 생쥐의 비장에서 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이 세포를 암, 그중에서도 백혈병 검사를 하는 시험관에 넣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면역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비장의 면역세포들이 공격했다. 그것만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지식과 상정한다고 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면역세포에 외부 유인물을 인지하는 항체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은 정말 이상한 것은 공격에 B세포와 T세포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면역 반응은 B세포와 T세포처럼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세포들은 즉시 본능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무리를 형성했다. 이는 클론 선택 가설에 추정하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것보다는 반사적인 성격의 공격에 더 가까워 보였다. 이것은 달랐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것이 분명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살해사표라고 불렀다. T세포와 B세포와 같은 패밀리에 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행동은 아주 단순했다. 자연살해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데이비드 롤레가 회상했다.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T세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이 자연살해세포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 자연살해세포. 논문을 쓴 저자들도 이상함을 인정을 했다. 요약 부분에서 그들은 생쥐의 비장세포가 자발적으로 공격한 것은 작은 림프에 아직 정의되지 않은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 썼다. 자, 이렇게 과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인간의 몸이 외부의 유인물과 싸우는 것처럼 과학에서도 이질적으로 보이는 개념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견고하게 구축된 우리는 여러 견글과 아직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포시드서가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연결되었을까? 부분적인 답은 70년대 중반에 고열에 대해서 드러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열.